안녕하십니까. 10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오늘도 좀 파이팅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라고 시작을 하는데 모든 독서는 어차피 뭐가 있다? 화제가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읽으면 어차피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구성부터 좀 잡을게요. 그러면 저작물을 보호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저작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고 적혀 있어요. 당연히 저작권은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독점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요. 저작권과 관련된 특징들을 잡는다면 독점이겠죠. 저작물에 관련된. 그 다음 저작권은 소유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과 구별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 화제가 저작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같이 알아둬야겠네요. 자, 그러면 소유권 차이점을 좀 보자라고 할 때 얘는 저작물 독점이지만 이건 소유에 대한 개념이니까 처분이 같이 오죠. 독서 별거 아닙니다. 글만 잘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소설책을 구매한 사람은 책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예시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소설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좋아하는 소설책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작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구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소설을 이제 상업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유통할 수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책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물권법이, 소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이 X 책이라는 건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하나는 물권법이고 하나는 저작권법이죠. 독서는 어차피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여기를 토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이게 1문단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건 크게 두 번째 문단까지 진행을 해줘야 아래 선지들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마저 읽으셔야겠네요. 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작자 자신의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작물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특징 관련된 정보 전달 지문이에요. 그럼 잠깐 이쯤 뒀을 때 아래 보시면 갑자기 저작자의 범위에 법인도라는 글자가 있고 두 번째는 교수에게 연구 자료를 찾아준 조교라고 있는데 1문단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다음 3문단은 소설책을 구매하여도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1문단에 있는 내용이며 네 번째,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니까 이미 정답은 나온 거예요. 자, 중간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과정은 지금 여러분이 푸는 건 주간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수업이 아니라 모의고사예요. 사실 요구하는 거는 1문단 읽고 이 정도 들어와서 정보 전달 관련해서 좀 지워주시고 두 번째 문단 저작자란 사실상의 저작행위를 하여 저작물을 생산해낸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 동그라미 직업적인 문인뿐만 아니라 저작행위를 하면 누구든지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했을 때 드디어 법인은 여기 나와요. 그래서 1번 선지가 적절하고 그리고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된다라는 거에 파생되어 있는 것까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추가적이죠. 그러나 저작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고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란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이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면서 저작권법에 관련 이의도 같이 알려주고 있네요.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교 다 나왔죠? 될 수 없다. 법인 나왔죠? 그리고 이 문단에서 확답까지 얻으면 정답 3번, 4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 애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한자는 도금을 위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4번 선지는 맞췄으면 합니다. 이유는 이걸 유설이라고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그전 모의고사에도 몇 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4번을 출제한 거고
그럼 유세가 맞다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피습이라든가 답지 같은 이 두 가지 단어는 정말 고급 단어라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해당 이게 자기 몸을 던질 타, 떨어질 타자거든요. 그래서 몰락은 맥락상 맞을지라도 해당 한자의 도금이다 보니까 타락이라고 적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와요. 오늘 좀 글자가 잘 적어지네요. 자, 이제 3번인데 별표 좀 쳐주죠. 이번에는 좀 그 저작권법에 좀 저촉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좀 분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이름을 좀 알아서 유출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는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라는 이 작품은 사실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르칠 만한 내용이다 보니까 따로 알려드린 거고, 특히나 이 초반부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했을 때 AABA라는 운율 잡아내는 것과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했을 때 화자가 동생이라는 것 1.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까지 동색의 대화. 그 다음 여기 본격적으로 형님의 대화가 진행된 대화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가지는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형님의 대사는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게, 야, 얘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언어 유희가 좀 상당하며 앞밭에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했을 때 얘네들 비교 대상 시집살이 더 맵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은유적으로. 둥글둥글 수박 씻기 했을 때 둥글둥글 음성 상징어 확인하시고 밥 담기도 어렵다 했을 때 실제로 그 당시엔 좀 쉽게 컸죠. 도리도리 도리소반 했을 때 반복적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으며 수조좋기 너무 어렵다. 조금 해가지고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쓸 때 대화적 구성이야, 반복 있어, 운율 있어, 완벽하게 운율인데 잘못 썼네요. 특징들이 좀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은 필수적으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어놨고,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짓다가 또 언어유희 나왔거든요. 아홉 솥에 불을 떼고, 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집 크기가 12방의 자리를 걷고, 외나보다리 어렵다리 시어머님까지 어려울까,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님도 푸르랴, 색채 이미지까지 활용하면서 시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도 강조하고 있죠. 게다가 호랑색 구중세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까지 확실하게 들어간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혀있는 작품 유형을 해당 문제 3번에만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잠깐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여러분 뒷장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는 시험지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 8번, 그 다음 작품 이름 이번에 다 넣었어요. 문제 11번도 작품 이름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한 작품도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여기에 적혀있는 특징들을 이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ABA 운율은 아까 잡아냈다시피 초반에 나왔고요. 시집살이가 고통스럽다는 거 해석, 그 다음 이걸 언어유희를 통해서 승화했다는 점에서 맞고요. 민중에 의해 창작되어 전승되어는 민요다 보니까 가능한 설명이며 절대 교훈과 별 상관이 없으니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별표 쳐주셔야 되는 게 표기가 올바른 거예요. 발음이 아니라. 자, 여기는 류례 체크해볼까요? 받침이 이응이다 보니까 니은 받침이나 또는 모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 니은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무엇? 유를 써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류를 쓴 게 맞아요. 다음에 우측은 릉과 관련된 거는 뭐 한자어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 릉으로 써야 되지 능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얘는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 얘는 공이 겹합을 해서 만드는 복합어라 연불해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불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발음처럼 해당 쌍룡은 맞기 때문에 OK가 나와요. 중요한 건 제가 문제를 모두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적혀 있으니 기억과 리을이 맞는 2번 답을 고르시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3번은 지금 페이크 선지가 하나 있는데 3번 선지 골랐는지 2번 선지 골랐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그 배치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문제 5번 대다 가겠습니다. 다이어. 다이어는 참 상식적이면서 동시에 좀 암기하는 게 좋은데 일단 원자재를 동그라미 치고 목적어에 다 동그라미 한번 다 쳐볼게요. 그럼 맨 마지막에 제가 숨겨는 놨는데 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혀있자마자 보조사로 숨겨놨고요. 목적어지만 근데 그것을 지원을 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을 대다, 물을 주다라든가 등을 기대다라는 대다라든가 핑계, 말로 표현한다는 건 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개념이 학비를 더하다, 지원하다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옵니다. 6번 너무 재밌어요. 6번. 자, 어긋난 거 고르는 거예요. 어긋난 거. 자, 국회는 발음 어떻게 하죠? 회 그대로 들고 가서 축약한 다음에 국회. 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둘 다 돼요. 그러나 문법은 무조건 니은 받침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 되고 정답으로 해서 2번. 왜 얘가 재밌냐면 3번은 발음 얘도 두 개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디귿 받침으로 발음해야 되고 있다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며 연음돼서 딛는 발음으로 됩니다. 이거 하나. 하나는 연음해서 멋있는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아셔야 되고요. 해당 젖먹이는 디귿과 비음화 니은으로 겹치고 해당 부분은 연음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셋 다 맞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 그러면 이쪽 페이지는 좀 수월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문제예요. 1번은 애초에 의도가 있죠. 높은 사람, 민수는 높지 않은 사람. 맞죠? 그러면 이제 오라셔 같은 경우 저쪽으로 눈 맞추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카메라 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께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라까지 맞는데 선생님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시가 붙는 거고 그래서 오라시어 준말이니까 자연스러운 문장이 맞아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소희는 동생에게 우유를 먹였다 했을 때 이걸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얘는 사동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게끔 만든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4번은 압존법이라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가로 오셨습니다를 왔습니다로 고칠 수가 있는 이유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압존법 스타일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저 바야흐로는 다음번 2주 참가해서 한 번 더 냈는데 시제와 관련된 거고 버스가 늦게 출발하였다라는 시제와 맞지 않으므로 얘는 정답으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야흐로는 이제 막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뒷장 넘기시고 8번은 여러분이 문제가 좀 풀만할 만큼 좀 쉽거든요. 언제부턴가 얘가 쏙 뛰어나왔네.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카메라 봐야 되는데 당황했어요. 자, 이번엔 8번을 갈 건데 얘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낼 거예요. 그때 수심, 공주, 청, 3월 한자어로 바뀌어져 있다 또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다 했을 때 그 체크하고 화자가 어떤 대상한테 물의 깊이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나비죠. 이렇게만 그려도 나비인지 아니까 나비. 이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가 않대요. 바다는 저는 지금 재난 영화만 봐서 그런지 겁나 무서운데 흰나비가 무섭지 않은 건 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는 했는데 수심도 모르지만 게다가 좀 착각도 하네요. 청무밭. 그러면 흰나비가 확실히 갈만한 이유가 생겼죠. 청무밭은 뭐 먹을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거의 배신감일 거예요. 바다니까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왔대요. 그럼 여기 무슨 법? 비유법.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굉장히 슬픈 나비의 모습이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한가 싶었더니 바다에 절었다 했을 때 새파란의 이미지 그대로 들고 오고 대신에 초생딸이 시리다 해서 이 시각을 철저하게 촉각화시키는 아주 감각적인 공과자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 한간에는 이제 뭐 새로운 문명의 대인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외제적 해석이 좀 들어가줘야 가능하고요. 이건 연약한 나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다에 빠져 힘겨운 상태 이렇게 해석하셔도 충분한 작품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문제가 아예 의도화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촉각의 시각화가 아니라 새파란 초승달은 무조건 눈으로 봐야 되니까 시각이고 얘가 시리다라고 했으니까 촉각화로 돌린 거라 얘는 시각의 촉각화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께 무엇을 강조하냐면 문제 하나 풀어도 좀 똑바로 풀어주세요. 문제 하나 풀 때 대충 하지 마세요. 공과자 이미지는 제대로 푸세요. 나머지 뒤에는 뭐 그의 뭐 슬픔을 강조한다 쪽은 뭐 문제 없으니까 오케이지만 얘가 틀렸죠. 그래서 X. 다음 비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연약한 이미지는 저기 대놓고 공주처럼 있거든요. 뭐 그럼 시적 대상이 있으니까 오케이를 하되 계속 3번과 4번 갈 거예요. 구체적 공간을 활용한 건 맞지만 화자가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 내용을 할 때 주체, 상황, 소재 이 세 단계로 넘길 수가 있고 대구법 모르겠는데요. 연쇄법 모르겠는데요. 점층법 모르겠는데요. 하나같이 모르는 거 위주니까 정답은 2번으로 확실하죠.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문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넣었고 실제로 제가 의도한 대로 넣었으면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었어, 좀 대강 좀 늦게 풀었어 그러시면 이거 20분 내에 컷이 아예 안 나오고요. 25분도 넘어가요. 그래서 컷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9번 갑시다.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4가지 기질이나 성격 유형에 대한 고대의 개념으로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1884년 포트나이트리 리뷰에 실렸던 프랜시스 골턴경의 논문 성격의 측정으로 이 글은 시작된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의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시작은 이제 기억이네요.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지녔다. 그 다음에 내용 니은 동그라미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오늘에 비교했었을 때 지금 시점을 오늘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오늘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고 저 사람의 글은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도 결국에는 자연선택 이론이 인간을 설명한 지배적인 할 될 거리서는 그의 직감만 옳았다는 일부만을 긍정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기억은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그러나 그의 관념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를 강조해야 돼서 연결성이 강한 따라서뿐만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렇게 중간중간 있다 하더라도 크게 맥락 보시고 잡아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내용 이해를 안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비벼 풀지는 말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어디로 왔냐면 10번이네요. 10번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기억에 불구하다.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밑줄 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렇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튼튼하면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친연사 못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었는데 덧셈 못하면 아주 최악 아닌가. 저주 건 거 아니고. 자, 이거 동병상련. 이거 뭐라고 읽죠? 1, 4, 2, 조, great. 얘 어떻게 읽어요? 모래사자, 사상, 누가 그냥 글만 읽어도 정답 4번 끝나네. 설왕설래는 이제 오고 가는 말들. 동병상련, 불쌍하다, 연민, 일석이조, 제일 좋아하는 거, 일타일 한 방에 2개 얻기. 근데 이거 다 의미가 저거랑 맞지 않으니까 사상누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11번을 가볼까요? 경설이네요. 야, 이것도 쉽겠다. 지금 일단은 고전문학을 들은 친구는 이건 무조건 쉬워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작품이라서 얘도 독해를 하러 가봅시다.
자,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대.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린 달빛 같았대. 그럼 이제 갖고 있는 거울이 뭐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무연 거.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었대. 귀여워, 좀 귀여워, 그려볼까? 주걱같이 생겼다. 이걸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거울을. 그랬더니 한 나그네가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라. 안 보이거든, 뿌이니까. 뿌여니까. 그럼 나그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거울이는 얼굴을 비추어 보거나 군자가 거울을 보고 맑음을 취한다. 지금 당신의 거울은 안개 낀 것처럼 굉장히 어둑어둑한데 그런데도 당신 항상 그 거울을 보고 있다. 이유가 뭔가? 나도 궁금할 것 같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의 당연히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미술자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싫어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팩트를 날리죠? 무섭게 시리.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두 번째 팩트 날려버리네요. 못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본다면 반드시 깨트릴 것입니다. 응? 그러니 깨트려질 바에야 차라리 먼지에 흐려진 채로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비교 대상이 이 거울이 깨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고 깨지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거죠. 오늘따라 여기 약간 칠판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기대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지로 흐려진 것은 겉은 흐릴지라도 맑은 바탕은 없어지지 않으니 형광펜 체크해야 될 부분. 이게 본질인 거고 잘생긴 사람을 만난 후에 갈고 닦아도 늦지 않았다 했을 때 이 거울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그냥 두는 게 낫고 이제 잘생긴 사람에서 맑음 취해 깨끗하게 닦아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 그 맑음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건 흐림을 취하고자 한다. 그땐 어찌 이를 이상하다고 여깁니까? 라는 궤변을 놓긴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나그네가 답도 안 하지만 우리는 팩트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문답 형식 맞고요. 작가의 직접 개입이 약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물음표 쳐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작가가 삶에서 얻은 깨달음인데 이건 교훈을 주고자 하니까 깨달음이 맞고요. 중간에 비유, 안개 같은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니까 그냥 두면 돼요. 흐린 거울과 맑은 거울 서로 대비가 맞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가능하며 마무리, 작가의 분신이 나그네는 애초에 나그네가 작가의 분신인지 물음표고 일반적 인식을 대표하는 것 자체가 거사가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음표가 뜨고 맞는지 확인이 안 되나 완전히 아닌 정답이고 4번으로 답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갈 거고요.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어넣도록 하죠. 자, 제가 보통 2대3이면 3대2로 이렇게 끊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제 초반부나 이제 끝자락에서 안 쓰는 애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디귿이 뒷부분에 배치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을 읽을 때 조금 더 앞에 맞추어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역, 디귿, 리을 배치라서 어차피 기역, 디귿, 리을 다 읽어야 되고요. 해당 바르게 배열한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은 이해해야 돼요. 게다가 첫 번째 문장을 줬기 때문에 접속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사실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화자는 잡아야 되고요. 기역, 디귿, 리을 다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실성과 넓은 의미의 기록성은이라 했을 때 기록성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 다 제껴버릴 거고요. 다음에 디귿 또한 인간 생활의 여러 단면을 사실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자연히 많든 적든 기록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했을 때 추가적 내용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며 다음에 이제 리을 마무리 져야 되죠. 그러므로 풍속화는 사실성, 기록성과 함께 했을 때 앞에 기록성에 대한 이유가 없으니 다 제껴져요. 그리고 정답 그냥 골라줘요. 제가 요구한 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맥락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 사실성과 넓은 의미의 기록성 둘 다 아까 언급했던 거 한 번 더 언급. 풍속화의 1차원적인 요건이며 생명력이라 했을 때 검토, 그 다음 미음 이 두 가지 했을 때 이미 한번 언급을 했고
한 가지만 빠져도 진실한 풍속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풍속화의 조건을 기록성과 사실성 둘 다 뒀다는 거에 증명한 거죠. 그 다음 니은 또한 풍속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오아 현대화가가 현대 풍속을 예면하고 조선시대의 풍속을 상상해 그린다면 그러한 그림은 절대 생명을 지니지 않는데 추가적인 정보. 그 다음 니은 끝났고 리을 그러므로 풍속화는 사실성, 기록성과 함께 시대성까지 가할 수 있으니까 이 니은과 리을은 같이 딱을 이룬 정답이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까지 진득하게 나왔는데 시간적 부족이라면 여러분은 글을 조금 늦게 읽고 있다라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13번 설명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세잔에게는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거나 자연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하지 않다. 그는 모네처럼 사물의 표현에 나타난 빛과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두 가지 비교니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연결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별도로 두고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는 원근법을 이용한 공간적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않았고 세자는 사물의 근본, 색채 그리고 빛의 근본을 파헤치고자 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그는 계속 세잔을 들고 왔어야 됐고 지금까지 계속 세잔에 대한 특징이죠. 세자는 사물의 근본, 색채 그리고 빛의 근본은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반복이고요. 서로 촘촘하게 얽힌 색 표면은 세잔이 즐겨 추구했고 그는 색채를 변형했고 나무나 집 같은 그림 속 요소를 모방하려는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신만의 색채 논리에 따라서 입각한 일종의 그림 언어를 만들었고 이 언어로 그림 요소를 번역했대요. 어떻게? 작곡가처럼. 음계 즉 특정한 색채를 선택했고 선택의 음을 기준으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고 화음을 구축했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강대강 있는 건 전체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절대 공간의 행동 나올 수가 없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한 건 뭐 여기 마무리 명제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비유적인 표현 하나 작곡가처럼 있기 때문에 정답 1번 고른데 무리가 없어요. 자 14번은 오랜만에 이제 문법을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자 사실상 이걸 읽을 이유는 없거든요.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아래 새해는 기억이요. 앞서다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기억이요. 꺽쇠는 관형사의 전성어미가 없는 비동사적 합성어요. 부설비는 부사랑 명사로 이루어진 배열이 아닌 일반적 배열이 아닌 거니까 비동사고 스미어들다는 어라는 연결어미가 있으니까 통사이며 높다 푸르다는 연결어미가 없는 비동사 써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기억과 니은을 구별할 때 이미 이렇게 분석했어야 됐고 A, B, E가 있는 정답 1번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는 사실 분량 늘리기에 급급한 거고 기억과 니은 특징은 다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자, 우측에 15번 갈 거고요. 15번은 현재 여기 있는 독서 중에 좀 난도가 있는 쪽에 속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3세기경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족의 생활 상태를 기록한 삼국지 위지 동의정과 기타 중국 사적의 단편에 기록들에 의하면 어느 부족 사회에서나 1년에 한두 차례 대회를 열고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부족의식을 연마하고 가무백회를 연행하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원시적 축제를 볼 수 있다. 엄청 긴 문장이에요. 그러면 솔까 안 나요.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문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한번 끊었어야 되는 게 기록에 의하면 해서 한번 끊었어야 돼요. 화제가 아니라 이것에 따라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 부족사회가 중심이 되고 1년에 한두 차례 대회를 열고 했을 때 대회 특징, 제천의식 특징, 부족의식 연막, 가무백기 연행 따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원시적 축제로 다 묶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지금 원시적 축제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한 문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처, 마흔의 춘춘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등을 그 대표적인 고대 제의라고 했으니 이걸 조금 더 멋스럽게 고대 제의로 잡죠. 그럼 저는 아마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얘네들을 거기에 대한 예시로 적겠죠. 계속.
그것은 연일 음식 가무 또는 주의야 음주 가무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가무네. 먹고 놀고 자고 아직 의례에서 분화되지 않은 단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의례라고 적혀 있는 것과 분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서 분화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같이 잡았어야 됐죠. 이게 1문단의 첫 번째. 계속 이어갈게요. 맞아? 이러한 제천 의례의 전통은 국가적 행사인 공의와 민간의 마을 굿의 두 갈래로 전승되어 있다 했으니 제천 의례는 두 개로 나누어서 국가가 행사하는 공의, 그 다음 민간에 하는 굿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 독해할 때 국가거나 개인이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뭐 알려줬으니까 이제 두 갈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건 결국 축제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잠깐 1문단쯤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래 선지로 가셔야 돼요. 그 고대 제천 의례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 했을 때 1문단에서 유추가 되고 우리나라 축제 기원이 있을 때 1문단에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 8관에라던가 신라 8관에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글이 길면 그냥 무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라의 대표적인 공의는 8관에 진흥왕 12년 전사한 사조들을 위한 위령제 이를 개성한 고려저의 8관에 국가자 행사로 고구려의 동맹과 신라의 8관을 통합했다. 그럼 지금 현재 무엇에 대한 내용 나왔죠? 공의죠. 민족적 수호제로 뭐 중동에 헤어졌던 뭐 상원의 영동에 더불어 양대 국가 축전을 행사할 때 했을 때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두 개로 나눴을 때 기준이에요. 그 다음 설령과 오왕면서 대천 용신 등 토석신에 대한 제전인 팔관회나 불사의 제전 영동회는 연등회와 팔관의 구체적 설명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찾아 들어오면 되겠고 그 대상이 다를 뿐 양자 다 같이 소해일과 대일이 있어 궁중의 뜰에 윤등 일자 사방향 등을 밝혀 높이 달자 채봉을 양쪽에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재불과 천지신명 즐겁게 국가 왕실 태평 여전히 국가 이때 백관이 행내의 왕은 위복래 추로에 특히 대회일에 송해 상인이란 여진 탈라 일본 등 외국인이 좋아하여 예물과 명말 등까지 바뀌는 국가적 행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구선 아마 거기에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해당 고려 8관회가 뭐 했는지는 아주 짧게 적혀있는 신라 8관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고려 8관회를 이 문제에서 확실히 잡았어야 됐고 신라 8관의 구성은 아예 언급도 없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셨어야 맞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기억력 싸움이야. 나의 기억력을 시험하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나 이제 총 4문제, 5문제가 남았는데 19번 빼고 다 독해네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힘들다. 자, 영미 법계에서는 배신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이번엔 또 법이에요. 영미법계. 특히 형사사건에서 배심 재판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 관련을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적혀 있으니까 범인은 형사사건이고 구체적 화제는 배심 재판이에요. 왜냐면 재판은 누가 하죠? 판사가 하죠. 판사가 판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판결한다 해서 뭐 들어주겠어요? 저 사람은 유죄요! 그러면 내가 뭐 그럴 권리라도 있을까? 없지.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범위를 알려줬기 때문에 잡았어야 됐고 거기에 이제 기준이 되는 화제가 배심 재판이니까 두 번째로 잡았어야 돼요. 그럼 개인을 구속하려는 국가 권력을 제한할 수 있으니 개인과 국가는 또 대비가 되는 거고 자, 배심 재판은 법률가가 아니는 가장 중요한 특징 1. 일반인들 가운데서 12명을 배심원으로 뽑아 법정의 심리를 참관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뒤 그들에게 사실을 판단하고 법적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으니 법적 결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배심원들은 비공개로 토의와 투표를 진행했다 했을 때 공개냐 비공개냐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평결을 내린다는 표현 형식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러면 배심 제도에 대한 배심 재판에 대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까지는 쭉 읽었어야 됐고 이때 투표 결과는 무조건 만장일치 법관의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결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판결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판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는 할 수 있을 뿐 무조건인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법률적 소용이 아예 없어요. 배심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법과 유리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분명 비판받을 만한 상황 맞아요. 근데 이런 견해에 맞서 신선한 사고, 고민의 법감정들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글이죠. 그러면 아래 보시면 결국에는 구체적 정보 문제거든요. 판결에 이르는 과정은 비공개라고 했으니까 공개를 지워버렸어야 됐고 변호사는 배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다음에 아래 법관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결하는 거고요. 판결은 다수결로 아니라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답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번 같은 호흡으로 17번도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얼마 길지도 않은데. 현대 디지털 문명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자 동그라미. 제 현대 막 오늘 강의하면서 현대가 중요해. 왜냐면 과거랑 달라 라고 하는 거고 디지털 문명은 지금 우리가 겪는 세대고 로마자는 정말 짱이죠. 조합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아직도 얘네들 단어들이 너무 예뻐. 어떻게 이런 그냥 한글 그냥 연달아 쳤는데 단어가 되냐고. 우리나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뭔 자냐 싶지. 모아쓰기를 하니까. 이게 풀어쓰기 모아쓰기 차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직독으로 그냥 갖다 집어넣은 데이터 문제라서 조합은 조합 형식에 대한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럼 그만큼 로마자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유리한 것이 사실인 거고요. 유리하다.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글처럼 비교적 후에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 디지털 문명에 가장 잘 적은 건 또다시 봤을 때 한글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거 세대거든요. 자판이. 그럼 막 문자로 이렇게 유하면 유가 되고 이어하면 뭐 어가 되고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빨리 문자를 썼으니까 이러고 다녔죠. 이러면서 문자 쓰고 다녔거든요. 예전 투지폰일 때. 그러면 여기는 한글에 대한 장점을 말을 하고 있고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문자란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충분하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독해를 할 때 뭘 했어야 되냐면 로마자가 짱이다가 아니라 로마자도 짱이고 한글도 짱이다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타자기 시대에 한글은 한자나 관화와 같은 음절 문자보다 기계화에 유리한 점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모아쓰기라는 창제 당시의 표기법 때문에 로마자 타자기 효율성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로마자는 그냥 탁탁탁탁탁 하면 되는데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찍어야 되니까 이 줄간격이 엄청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타자기 자체가. 자, 이런 이유로 한때 풀어쓰기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병아리를 병아리 풀어 쓰자 이거다. 그런데 이 주장은 결국 디지털 문명 발전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하면서 끝을 나게 됩니다. 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로마자 유리하죠. 한국은 한글을 통해 세계적 정보기술 강국이 되어 수 있었다. 물음표가 뜨고요. 풀어쓰기는 모아쓰기 장점을 극대화하는 의도가 있었다. 물음표가 뜨네요. 자, 4번 모아쓰기를 구현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풀어쓰기 주장은 사라졌다라고 적혀 있는데 모아쓰기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풀어쓰기 구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말미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네 둘에 대한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글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느냐 전후관계 문제가 있고 이거는 풀어쓰기는 모아쓰기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앞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밑줄자 한글이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충분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타자기 효율성 문제가 있지만 정보기술 강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내용이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 정답 뭐 3번을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 16번도 짧고 17번도 짧지만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17번은 하나의 주제 가지고 하나씩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되고 16은 계속 중간에 추가되다 보니까 되게 세밀하게 적혀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독서할 때 그 점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18번 소유와 관련된 내용 할 건데 아까 저작권 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있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소유권 시작인데요.
자,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의 재산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준다. 하나는 뭡니까? 처분이 가능해야 되고, 이게 아까 읽었던 소유권이었잖아요. 두 번째, 그 재산의 이용에 이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두 개. 하나는 처분이요, 하나는 이득입니다. 이유는 재산의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 요소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이라고 이윤에 대한 정의까지 때려줬어요. 특징까지. 이 때문에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자녀 청구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이득, 이윤, 이거에 대한 다른 말 치면 자녀 청구권 나오죠. 이렇듯 소유자가 자녀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되는 투입 요소 공급자를 그 이윤의 양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면서 문제적 요소 확인했고 해당 소유권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징들만 잡아서 읽으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국영기업, 국민에 의해 소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경영자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으며 따라서 자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기업의 소유주인 얘가 아니라 얘라는 사실을 지적을 해줬죠. 예시가 시작됐거든요. 고용된 경영자들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에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왜? 소유자가 국민이니까. 물론 주인이 국민은 경영자의 임금을 국영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여 대리인들 즉 고용한 경영자들이 국영기업의 수익성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밑줄짝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매우 어렵다라는 것. 그 이유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뭡니까?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온갖 핑계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예컨대 예시 나왔어요. 경영자 최선 다했다. 뭐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통제할 수 없는 요소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뭐 할 수도 없다는 거. 그 결국엔 우리는 이 문제 자체가 소유권에 대한 특징과 그다음 아래 국영기업에 대한 특징과 문제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 이득을 볼 권리, 애초에 1문단에 있는 내용이고 자녀 청구권은 1문단에 있는데 재산으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 소유주와 대리인은 왜 나왔으며 3번 국영기업의 소유주인 국민 팩트고 자신의 자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번 4번 국영기업에 고용된 경영자는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원인을 불광력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틀린 정답 몇?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은 몇 번 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내려고요. 이 역할 이제 잘 알 거니까 뭐 다음번에 뭐 제가 토론 문제 냈을 때 사회자 당연시 여기겠죠. 배경 토론 문제 소개하기, 발언권 안배하기, 의견 구별하기 대신에 자기는 주장하면 안 되는 것까지. 그래야 자기 생각을 중립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황만근에 대한 이야기로 해당 위부터 아래까지 중략 하나 있으니까 중략을 좀 기점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황만근은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버린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질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바싹머리에서 돌아앉았다. 자, 여기 황만근도 황만근인데 어머니, 아들, 조선이라 적혀 있으니까 얘가 황만근이라는 걸 안다면 좀 더 빠를 거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보통이었고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이었고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을 돌아올 정도로 부지런하죠.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메뚜기, 방앗개비 당시 다 먹었던 것들이잖아요. 동네에서 이따가 잡는 소,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도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냉장을 빠르게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종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재주꾼이네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될 정도로 뺨치고요, 실력이.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쳐서 삶고 끓이는데 다 어머니와 조손, 자기 아들을 위한 거예요.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 대본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다고 감탄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하네 바보가 점점점점이에요. 이런 것도 잘하네 이런 거겠죠.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걸 흠뻑 잘 냈고요.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를 몰라도 염색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은 잘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봐도 장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 사람에게 맡겼고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찢는 일까지 다 황만근이에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안 한 일이 없죠. 마을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까지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 내다가 쉘터 요동지라는 돼지의 떼떼옷도 입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전문가라고 계속 황만근을 소개하는 내용이 중략 이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쯤 읽었으면 이제 아래 걸 보시면 되겠는데 전직 시점에 그래 맞다 할지라도 등장인물 간의 고조된 갈등이 아예 없어요. 대사도 물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가면 진작에 굶어 죽었다라면서 좀 생색도 내고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나 어린이나 너한테 다 고마운 사람이 있게 찌그러들면 인사 잘해라라고 오히려 혼수도 주죠. 황만근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릴 정도로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요.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이사를 잘하고 춤추듯이 하다는 것에서 절대 고조된 갈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황만근 농사, 도축, 연습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장인처럼 우대받고 있는 거 아니고요. 황만근을 대하는 동네 사람 태도에서 물질 만능주의는 아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해학적이고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지은 딱 1번만이 답이 되고 이렇게 해서 1회가 마무리가 돼요. 자, 지금 주간 모의고사는 문법에 있는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문학도 많고 독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대략 한 25분쯤에 맞춰서 문제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다음 2주차 때도 좀 그 정도 시간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